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어나는데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정부의 총력 대응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치권도 사태를 좀 주시하고 있는데 민주당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당은 시스템이 고장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임 대변인께서는 먼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중요성은 다 인식하시겠습니다만 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 비상사태로 선포할 만큼 이게 굉장히 간단치 않다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은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지금 계속 빠졌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 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올 들어서 한 5%포인트가량 좀 빠졌는데요. 그만큼 이게 지금 국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지만은 우리 경제하고도 아주 크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태,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게 발언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시기에는 누가 말하더라도 할 거 없이 초당적으로 정쟁을 멈추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미세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꼬리 잡아가지고 그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쓸 에너지가 있으면은 야당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럴 때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런 재난을 좀 신속하게 피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으는 게 지혜롭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복지와 안보와 재난 이런 것들은 정치권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하고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깔리지만 그런 것들이 곧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이 정치의 목적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재난 사태가 발생했고 그리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상당히 중요한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이 모든 권한을 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취임 선서에 보면 헌법 제69조에 보면 국가를 보유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 민족문화 창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의 의무로서 헌법에 규정을 해놓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당의 입법화를 도와주는 것. 그러나 이 재난적인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빨리 제대로 해라. 피해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건데 이것이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왜 우리만의 책임이냐. 그러나 과거에 이제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정부 여당 대통령을 상당히 이제 비판한 적이 있는 것이 다 그런 연유에서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최대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인데 그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메르스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창궐 했을 때는 물론 정부 여당이 아무런 책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악재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정치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물론 이런 재난 사태를 빨리 극복하는 것은 이제 동의하지만 그러나 정부가 빨리 이런 것들을 대처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처하는 것에 서로 각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지금 조금 연결이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의 최고급 협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검역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논의를 확정 짓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당 반응은 조금 시큰둥한 모습인데 이런 초당적 협력이 가능해질까요? 가능해질라고 반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을에 어떤 우환이 있으면은 밥 짓는 것도 자제한다는 게 우리 옛날 분들 말씀이 있는데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12명
이 확진자가 나와서 네. 뭐 중국에 비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더라도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이 불을 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역병이라는 것은 뭐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하고 야당하고 제1당, 2당이 힘을 합해서 그런 문제를 있으면 문제도 거론을 하고 대안을 좀 마련해 나가는 게 좋겠죠. 저희가 그때 병자호란이 384년 전에 꼭 이맘때쯤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병자호란 끝나고도 역병이 돌아가지고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소역병 일종의 뭐 그 돼지 역병 같은 네. 건데 소가 종자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팔도에 뭐 큰 병이 돌았었습니다. 그때도 정부가 뭐 왕 같은 경우는 감섬령이라 그래가지고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뭐 아주 소박하게 하면서 그런 위기를 국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 극복한 전례가 있는데 어느 정권 어느 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위기 앞에서는 나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국당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정책의 정쟁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이익을 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만큼은 정쟁을 좀 벌여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예. 네, 장 원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검역법 개정과 관련해서 2월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이야 국민들이 누구나 동의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 메르스라든가 세월호 사태도 마찬가지로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당에서는 뭐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입법적인 어떤 보완 조치를 하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저는 후순위라고 봅니다. 지금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이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그러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이 끌고 가는 것이고 물론 차후적으로 물론 뭐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모든 국정의 초점을 이 어떤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 이런 것들을 저지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후순위가 입법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면 과연 뭐 지난 메르스하고 세월호 사태를 경험을 했으면 정부라든가 국회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굳이 지금 발생해서 상당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돼야만이 국회가 이렇게 해서 입법화 조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 자체도 물론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그 예. 질병관리본부가 국장급 부처에서 차관급 부처로 지금 격상된 지가 한 수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구 조직만 격상이 됐지 그 내용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사권이 5급 이하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산 편성권도 안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어떤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인력도 뽑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기 격상은 때문에 됐지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부처가 격상된 만큼 그 실질적인 내용은 따라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역법을 개정을 해서 검역청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좀 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매년 뭐 AI가 됐건 사스가 됐건 지금 매년 병이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번 지나가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정말 검역청이라는 기구를 두어서 독자적인 기구를 두고 거기에다 예산 편성권도 주고요. 그래서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뭐 이 검역청이 중심이 돼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로 이번에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검역법 개정에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상황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또 구설에 올랐거든요. 신종 코로나 감염자, 2차 감염자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발언을 했다가 실수라고 가짜 뉴스라고 이제 인정을 했고 이런 그 몇 건의 말 실수가 있었는데
이 총선 국면에서는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선 네. 국면뿐만이 아니고 이해찬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네. 것이고 특히 지금은 이제 위기 상황에서 대표가 어떤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정치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신뢰 아니겠습니까? 신뢰라는 것은 지도자가 모든 현상을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거기에 속한 국민들이 안정감 있게 생활을 하고 국가가 지도자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구나. 그러나 이런 아주 6번째 확진자가 3번째 확진자로부터 22일 날 접촉해서 여기에서 2차 감염이 됐는데 그것을 전혀 다른 상황으로 국민들한테 이것을 물론 보좌관들이라든가 당에서 이것을 자료를 성안을 해서 대표가 이것을 뭐 대신 이렇게 말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안정돼야만이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혼란스럽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지금 가짜 뉴스가 많이 지금 설치고 있다고 많이 떠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히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는데 집권당 대표가 이런 것들을 잘못 사실과 다른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그 혼란의 여파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훨씬 더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위기 국면에서는 언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국당은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사태 때의 대응을 굉장히 비난했었는데 그때와 현 정부의 대응이 대체 뭐가 바뀌었느냐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부 대응이 지금 무난하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 경로를 조기에 지금 파악하는 시스템도 마련이 돼 있고요. 지난 24일, 21일 초기에부터 보시면 알지만 정세균 총리도 그랬고 여러 차례 초기 대응은 지나치도 상관이 없다는 정도로 아주 초기부터 부처를 떠나가지고 강경한 대응 지시를 했습니다. 수차례 주문을 했고요. 또 신속 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그냥 감기인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건데 현재는 질병관리본부하고 7개 보건 환경연구원만 있었던 건데 17개 광역 시도를 다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빨리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나머지 분들이 다 들어오셨는데 중국 우한의 우리 교포도 수송 과정을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진천하고 아산의 일부 주민들이 초기에 조금 그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받아들여서 수용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국가가 어쨌든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체계적으로 잘 해가고 있지 않나 싶고요. 한국당의 저런 과도한 비난은 위기 앞에서 자칫하면 정쟁마저도 위기마저도 정쟁화할 수 있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잠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문 대통령이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 수용에 적극적으로 감사한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 충북 진천, 충남 아산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역 선정과 관련해서 충청 지역에 좀 민심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뭐 오늘 또 보도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아산 진천 주민들한테 감사의 표시를 중국의 그 우한 교민회장도 했습니다만 우리 국내 기업들도 감사하다고 또 그쪽에 물품도 좀 보내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뭐 어떤 이게 무슨 그 득실을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에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실 뭐 물론 천안이었다가 진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산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은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그런 실효성 있는 지역 변경 그런 것도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속 깊이 이해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가 뭐 님비 현상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선거를 앞두고 가장 예민한 지역이 PK 지역, 부산 경남 지역과 충청권입니다. 이 두 지역이 총선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지역이 다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오해할 가능성도 없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정말 총선은 정책으로서 승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총선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재난 예.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말과 여러 가지 언어 실수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도 지역 전체의 표심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민심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렇게 확산하면서 이 정당들의 총선 관련된 일정들이 줄줄이 연기가 되고 네.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선거 일정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해찬 대표께서 뭐 출범식을 좀 선대위발 쪽을 좀 늦추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물론 제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런 비슷했던 데가 역병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세월호 침몰 때도 그때도 그 선거가 코앞에 갔었는데 그때도 후보들이 선거를 굉장히 자제를 했거든요. 굉장히 뭐 밖에서 하는 선거도 좀 율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네. 자제하고 그랬었는데 이번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그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요. 어제 그 아산하고 진천에 우리 그 우한 교민들 네. 받는 과정에서 그 어떤 시민이 아산 시민이 SNS에 올린 거 보면은요. 우리가 아산이다. 네. 우한 교민도 아산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산 분들이 너른 품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바로 이런데 이게 시민 정신이 아닌가 싶고요. 정치권도 당장 눈앞에 어떤 표만 의식하지 마시고 이런 대승적으로 선거 일정을 좀 조정하는 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후보들을 접촉하는 면이 줄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의 이전하고 달라가지고 SNS라든지 유튜브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후보의 면면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대면 접촉이 아니더라도 그런 데는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공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해찬 대표에게 예비 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 호소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후보로만 뛸 수 있게 하면 그 뒤는 당의 선택에 맡기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스스로 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 예. 무소속도 아마 불사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비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검증위 차원에서 지금 사람을 배제를 시켜버리면은 두 번 죽이는 게 아니냐는데 예. 한 번은 이미 정치적으로 이제 판결을 받았던 거고요. 또 검증위는 말 그대로 후보의 어떤 문제점을 보는 건데 현재 당원 당규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재판 중일 때 정도가 부적격 처리 사유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닌데 그리고 이미 두 차례 네. 조사를 했더라고요. 부부를 향해서. 다만 그래서 이제 그 김의겸 전 대변인이 했던 얘기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으로 나를 배제하면 그건 내가 수용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검증위 차원에서는 좀 그런 좀 지나치다는 건데요. 다만 저는 이제 이게 군산 시민들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김의겸 전 대변인이 본인을 변론할 문제도 아닙니다. 네. 이것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과연 유권자들이 그런 김의겸 대변인의 해명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수긍을 할 건지는 좀 의문점이고요. 좀 아쉬운 점은 출마 선언하기 전에 이게 굉장히 파장이 컸던 거기 때문에 당하고 좀 사전에 조율을 해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좀 그 부분이 좀 생략돼서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장 교수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뭐 대통령 비서실장 예. 출신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전 청와대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프지만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상당히 의외입니다. 이것을 SNS를 통해서 유권자 국민들한테 직접 이것을 호소하고 네. 있다는 이 자체가 당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이미 될 수밖에 없고 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할 수가 있는가? 이미 저는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내막적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공천 과정에서 그래 3차 때 그럼 선거운동을 당해서
해주마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지금 후보자 아직 그 예비 후보가 등록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당에서 과연 이것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재산과 관련해서 물론 3억 7천만 원을 재단에 기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상식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과는 컬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당한테 상당히 마이너스 될 요인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도 짚어봤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